오스트리아 외교관 에바 슈타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자흐스탄 출장 중 우연히 목격한 한 장면 때문이었어요. 정부 고위 인사들이 모인 VIP석에서 발견한 믿을 수 없는 광경. 김 씨, 박 씨, 최 씨, 이 씨. 너무나 익숙한 이 성씨들이 권력의 핵심부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의문을 품고 파헤치기 시작한 에바.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지만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평범한 업무 출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5월 유럽 중앙아시아 경제포럼 참석차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말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알마티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천산산맥을 배경으로 한 도시 전경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해 12시간을 날아온 여정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외교관으로서 새로운 지역을 탐방한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공항에서 영사관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카자흐스탄 민족들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을 받으면서 차로 시내로 향했습니다. 카자흐족이 70%, 러시아계가 15% 정도입니다. 그 외에 우즈벡, 위구르, 타타르, 독일계, 그리고 고려인도 있어요. 고려인이요? 한국계 주민들입니다. 0.6%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편이에요. 그때는 단순히 소수민족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유럽에도 터키계, 아랍계 이민자들이 있듯이 평범한 다문화 현상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포럼 개막식 전에 카자흐스탄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VIP석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앉은 고위 인사들의 면면을 보니 절반 이상이 동양인이었거든요. 실례지만 저분들은 옆에 앉은 카자흐스탄 경제부 관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고려인 분들이시죠? 김 부총리, 박 대법관, 최 과학기술청장, 다들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0.6%라는 숫자와 VIP석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거든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국가 원수급 행사인데도 김 씨, 박 씨, 최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석에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 행사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 앞줄에 앉은 신사분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빅토르입니다.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이라는 성이 카자흐스탄에서 흔한 편인가요? 고려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저희는 한국계거든요. 그분의 유창한 러시아어와 자연스러운 태도에서 이미 몇 세대를 거쳐 이곳에 뿌리내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행사 중간 휴식 시간에 저는 수첩을 꺼내 주변 인사들의 이름을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김, 박, 최, 이, 정, 한국에서나 볼 법한 성씨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관찰을 하고 계시는군요.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중년의 카자흐인 남성이었습니다. 아이굴입니다. 대통령 보좌관이고 옥스퍼드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기억나세요? 맙소사 아이굴. 런던 유학 시절 같은 기숙사에서 지냈던 친구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나누며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VIP석 구성이 정말 독특하네. 고려인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 아이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바, 그건 우연이 아니야. 우리 정부에서 고려인들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무슨 뜻이야? 0.6%라는 숫자에 속지 마. 실제 영향력은 그 숫자로 설명할 수 없어.
행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연합 외교관으로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국가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와 현실이 다른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받은 명함들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정리했습니다. 총 32장의 명함 중 18장이 한국 성씨였어요. 절반을 넘는 비율이었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직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받은 자료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제부, 과학기술부, 대법원, 주요 대학, 핵심 부처와 기관마다 고려인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0.6% 소수민족이 정치경제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쓰면 누가 믿겠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지. 유럽에서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성공 사례는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경제포럼 참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제대로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외교관으로서의 호기심이자 인류학자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에게 고려인 관련 기관들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고려인협회, 고려극장, 고려일보,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알마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별한 스토리가 있을 거야. 창 밖으로 보이는 천산산맥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행이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발견의 시작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경제포럼 둘째 날, 저는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식 일정 사이사이 시간을 활용해 카자흐스탄 정부 청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에바, 정말 이상한 관심사를 가졌구나. 아이굴이 저를 경제기획부로 안내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여기 기획부 과장 정 알렉산드르입니다. 32세인데 벌써 핵심 부서를 맡고 있어요. 정 알렉산드르를 만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차분하고 성숙한 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한쪽 벽에 작은 태극기가 걸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국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 뿌리니까요. 조부모님이 1937년에 여기 와서 정착하셨거든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태극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부서에서 고려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핵심 보직자의 절반 정도는 될 거예요. 아이굴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에바, 우리는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거야. 출신은 상관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패턴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능력 위주 선발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0.6% 인구가 핵심 부서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과학기술청이었어요. 최 청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벽에 걸린 조직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장급 이상 간부 20명 중 13명이 김, 박, 최, 이, 정 같은 성씨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최 청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지적인 인상이었죠.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외교관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최 청장의 이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모스크바 대학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에 이미 과학원 연구소장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혹시 불쾌하시겠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이렇게 높은 성취를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 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존 본능이죠. 우리는 항상 2배 더 잘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이굴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굴, 정말 궁금한 게 있어. 정부에서 고려인들에게 의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야?
아이굴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바, 이건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는 항상 고려인들의 조언이 필요해.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왜? 그들이 없으면 정책 설계가 제대로 안 돼. 너무 복잡하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인 중에 많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성취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인정하게 되었어. 결과가 좋으니까.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브뤼셀 본부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직의 상당 부분을 0.6% 소수민족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능력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현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했어요. 박 대법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원 청사에 들어서자마자 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판사들의 명패에 한국 성씨가 너무 많았거든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곳 고려인 판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동행했던 법원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고등법원급 이상에서는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30%. 전체 인구의 0.6%인 민족이 고등법원 판사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박 대법관과의 면담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 대법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다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최고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알마티 시내 주요 병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시립병원 과장실에서 만난 김세르게이 의사도 고려인이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 온 지 15년 됐는데 처음에는 환자들이 동양인 의사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게 진료받으려고 줄을 서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나요?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인들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녁에 아이굴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솔직한 감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현상을 유럽에서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말했잖아. 숫자에 속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아이굴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고려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교육에 대한 집착, 완벽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게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든 것 같아.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핵심 부서 사법부, 의료계, 교육계, 모든 분야에서 고려인들의 비중이 인구 비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창밖 알마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현상의 뿌리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그 성공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에바, 정말 이 자료가 필요한 거야? 아이굴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카자흐스탄 통계청에서 받아온 경제 기여도 분석 자료였습니다. 저는 포럼 사흘째 되는 날 본격적인 수치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외교관이자 공공정책 분석가로서 직감보다는 데이터를 믿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펼쳐본 자료를 보고 저는 말 그대로 경악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수치야? 통계청에서 직접 받아온 공식 자료야. 우리도 처음 봤을 때 놀랐어.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0.6%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국가 GDP의 18%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경제 기여도가 30배나 되는 수치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12만 명이 전체 경제의 18%를 담당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건설업체 매출 순위를 봐. 아이굴이 다른 자료를 가리켰어요. 카자흐스탄 건설업계 상위 10개 업체 중 4개가 고려인 소유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2위와 3위 업체가 모두 고려인 기업이었어요. 전자제품 유통업은 더 심각해. 상위 3개 업체가 모두 고려인 회사야. 자료를 넘기며 아이굴이 설명을 계속하자 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은행업계는 어때? 자산 규모 6위 은행이 고려인 소유고 광업 분야의 카자흐무스라는 구리 생산업체도 경영진이 대부분 고려인이야. 저는 이 수치들을 유럽의 상황과 비교해 봤어요. 독일의 터키계 주민들이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지만 경제적 기여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아랍계 주민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CNN이나 BBC에서 보면 뭐라고 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저는 국제 언론의 시각을 상상해 봤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이코노미스트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의 유대인이라고 분석한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알마티 상공회의소를 방문했습니다. 김 회장과의 면담에서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고려인 기업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민간 일자리의 약 15% 정도를 저희가 창출하고 있어요. 15%. 0.6% 인구가 15%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해요. 김 회장의 말에는 뭔가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의지 같은 것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경제학과 누르탄 사파로프 교수와 만나 고려인 경제 현상에 대한 학술적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사회학적, 심리학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누르탄 교수는 칠판에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고려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의 성공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생존 위기는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고려인들은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차 이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 단련된 의지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교육에 대한 집착입니다. 교수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고려인 가정의 교육비 지출 비율이 다른 민족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어요. 그 결과 고려인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90%를 넘습니다. 90%.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이 45%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늘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엑셀 시트에 숫자들을 입력하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통계적 기적이야. 인구 0.6%가 GDP 18%, 일자리 15%, 고위직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수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었거든요. 브뤼셀 본부에 보낼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표현을 써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목격한 소수민족의 경제적 성취는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수한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숫자로는 설명되지만 그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담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이굴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저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다른 민족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 처음에는 질투와 불만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왜? 결과가 좋으니까. 고려인들이 만든 일자리에 우리도 취업하고 그들이 세운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들이 건설한 건물에서 살고 있거든. 아이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성공이 다른 민족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않아. 항상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그날 오후 저는 알마티 시장실을 방문했습니다. 시 경제정책 담당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려인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지속 가능성이에요. 단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투자하고 더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왜 고려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하는 경영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경제적 성취는 단순한 우연이나 특혜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극한 상황에서 단련된 의지력, 교육에 대한 집착, 장기적 관점의 경영 철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 창밖 알마티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포럼 나흘째, 저는 아이굴에게 고려인 기업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숫자로는 충분히 확인했지만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현장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김빅토르가 운영하는 IT 기업이었어요. 알마티 시내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15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김빅토르가 직접 나와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독립기념식에서 만났던 그 신사분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여느 IT 기업과 비슷해 보였지만 직원들의 움직임이 묘하게 체계적이었거든요. 우리 회사는 좀 특별한 운영 방식이 있어요. 김빅토르가 회의실로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벽에 걸린 조직도를 보니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구조였어요. 팀장 밑에 부팀장이 2명씩 있네요. 네, 하나는 기술 담당, 하나는 관리 담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이 서로의 업무를 백업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요. 이는 군대식 조직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경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죠. 실제 업무 현장을 보여드릴까요? 김빅토르를 따라 개발실로 이동했습니다. 오픈 오피스에 30여 명의 개발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팀이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팀원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해서 일정이 늦어졌습니다라고 말하자 팀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그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해봐.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수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하다니. 저희는 실패한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대신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고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김빅토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회사의 특별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또 다른 특이한 광경을 봤습니다. 사장인 김빅토르가 신입사원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기 계신 분이 사장님이세요? 옆에 앉은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 형님, 동생으로 불러요. 나이 상관없이 서로 존댓말하고 배려하죠. 이런 문화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궁금해서 김빅토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김빅토르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어요.
1937년 강제 이주 때 우리 선조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의료 분야를 보기 위해 김세르게이 과장이 근무하는 시립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한국식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어요. 김세르게이 과장이 병원을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이요? 환자 중심 서비스, 의료진 간 팀워크,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병원 곳곳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남달랐어요. 단순히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혹시 의료진 중에 고려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의사는 40%, 간호사는 30% 정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비율이 아니라 모든 직원이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는 거죠. 김 과장의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려인 의료진들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 어려운 환자가 와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항상 공부합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그때 응급실에서 호출이 들어왔어요.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온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따라와 보시겠어요? 김 과장과 함께 응급실로 이동했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작전이라고 불러요. 김 과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작전이요? 생명을 구하는 것도 일종의 작전이거든요. 완벽한 계획과 팀워크가 필요하죠. 다음 날에는 건설업체를 방문했어요. 카자흐스탄 건설업계 2위 업체인 박건설이었습니다. 박 사장과의 면담에서 또 다른 측면의 고려인 조직 문화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은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박 사장이 회사 연역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죠. 경기가 안 좋아도 해고하지 않아요. 대신 함께 방법을 찾아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건설업체들이 직원을 해고했지만 박건설은 오히려 직원들의 복지를 늘렸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니까. 현장 사무소도 방문해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단순히 규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교육받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전에 신경 쓰세요? 현장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이 다치면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고려인 기업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째, 군대식 조직력과 가족적 따뜻함이 공존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둘째, 실패를 책망하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이는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로 이어졌죠. 셋째,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했어요. 넷째, 교육과 학습을 중시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했죠. 이게 바로 그들만의 경쟁력이구나.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려인들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이런 독특한 조직 문화에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아이굴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감을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런 조직 문화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우리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유럽 기업들이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 고려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어. 생존을 위해서 말이야. 아이굴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풍요로운 환경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저것은 뭔가요? 김빅토르의 사무실 한쪽 벽에 걸린 작은 깃발을 가리키며 물어봤습니다. 태극무늬와 사괴가 그려진 깃발이었죠.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정성스럽게 액자에 넣어져 있었어요.
태극기입니다. 한국 국기죠. 김빅토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카자흐스탄 국민 아닌가요? 순간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빅토르는 잠시 태극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국민이에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럼 왜 한국 국기를? 조국을 떠났지만 조국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의 말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향수나 그리움 이상의 것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고려인들의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벽을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거든요. 김세르게이 과장의 병원 사무실에도 작은 태극기가 있었어요. 책상 모서리에 놓인 탁상용 깃발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인가요? 네, 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죠. 박미하일 총장의 대학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재 한쪽에 태극기와 함께 한국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어요. 총장님은 한국어도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저희 세대는 모두 배웠어요. 박 총장이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련 시절에는 금지되었지만 집에서 몰래 배웠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금지된 언어를 비밀리에 전수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정 알렉산드르 과장을 다시 만났어요. 그의 사무실에 걸린 태극기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실례지만 태극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 알렉산드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태극기 앞으로 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이자 정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937년 강제 이주 때 우리 조상들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 깃발을 품고 왔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극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라 정체성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는 카자흐스탄이 조국 아닌가요? 저의 질문에 정 알렉산드르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조국 카자흐스탄, 그리고 영혼의 조국 한국.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중 정체성이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고려인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협회장인 김 알렉산드르와의 면담에서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협회에서 태극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공동체의 정신적 기둥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깃발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협회 건물 곳곳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의 전통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고려인들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뭔가요? 1937년 강제 이주부터 지금까지의 우리 역사입니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사진들을 보며 저는 고려인들의 험난한 여정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실린 이주민들, 황무지에 세운 첫 정착촌,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처음 20년이 가장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런 힘을 주었나요? 김협 회장이 태극기를 가리켰어요. 저 깃발이 상징하는 정신입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한국인의 정신 말이에요. 저녁에 젊은 고려인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20, 30대 고려인 청년들이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젊은 세대도 태극기에 대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나요?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비록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곳이 우리의 뿌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요? 자부심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또 다른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 배경이 태극기였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이걸 보면 용기가 나거든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3-4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가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에요. 카자흐스탄을 떠날 생각은 없어요.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리움과 카자흐스탄에 대한 애착이 모순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나탈리아 여사를 만났습니다. 박미하일 총장의 부인이면서 고려인 여성회 회장이기도 했어요. 부인께서도 태극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정체성이었어요. 김나탈리아 여사의 집 거실에는 태극기와 함께 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한국에서 온 교민들이 선물해주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자녀들도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나요? 처음에는 왜 옛날 것에 집착하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뿌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한 고려인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평범한 아파트였지만 거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이 와서 왜 다른 나라 깃발이 걸려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었어요. 고려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 같은 존재였어요. 둘째,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는 정신적 지주였죠. 셋째,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고려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아이굴과 통화했을 때 이런 감상을 나눴어요. 정말 독특한 현상 같아.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뿌리를 잊지 않는다니. 그게 바로 고려인들의 힘이야.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 마지막 날, 저는 다시 한번 정 알렉산드르를 만났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요. 만약 태극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뿌리를 잃은 나무는 제대로 자랄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태극기를 걸어두실 건가요? 정 알렉산드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제 아이들에게도 물려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저는 정 안드레이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28세의 젊은 IT 창업가였는데 이미 두 번째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글쎄요, 그냥 피가 시켜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가 시킨다는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거든요. 피가 시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강박? 아니면 본능 같은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젊은 고려인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26세 의대생 김율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요. 친구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안 하면 불안해져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30세 건축가 박세르게이도 비슷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맡으면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60점, 70점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런 완벽주의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우리는 2배 더 잘해야 한다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인 젊은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강박이 있었어요. 평범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재된 욕구 말이죠.
다음 날 저는 알마티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려인 학생들과의 좌담회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질문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항상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2등은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에요. 살아남으려면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시험에서 95점을 받으면 왜 100점을 못 받았는지 자책하게 돼요. 그런 생각이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요. 하지만 안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정말 특이한 심리였습니다. 성취에 대한 강박이 외부에서 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좌담회 후에 한 학생과 개별 면담을 했어요. 경영학과 4학년인 최엘레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끔 이런 성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죠. 친구들은 적당히 놀면서 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최엘레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1937년에 강제이주 당했을 때 포기했으면 지금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베리아에서 첫 겨울을 날 때 우리 증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죽더라도 끝까지 해보자였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들의 강박적인 성취 욕구는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저녁에 젊은 고려인 의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20, 30대 의사 5명과의 모임이었습니다. 의대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안정적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돕는 일이고. 하지만 의대는 정말 어려운 길 아닌가요? 한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에게는 어렵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조상들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의사가 덧붙였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문맹이었는데 독학으로 의사가 되셨어요. 그런 분의 손자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조상의 희생이 후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요?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한번 포기하면 계속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 다음 날 저는 고려인 기업가들의 2세, 3세들과 만났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성공한 사업가들인 젊은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성공하셨는데도 여전히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뭔가요? 김안드레이가 대답했어요. 물려받은 걸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더 발전시켜야 해요. 꼭 그래야 하나요? 네, 그게 저희 의무예요. 조상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현상유지만 하면 안 되죠. 박세르게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조상들께 부끄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말 독특한 심리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혹시 이런 마음가짐이 힘들 때도 있지 않나요? 힘들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몰라요. 이게 저희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고려인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알마티에는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학원들이 많았거든요. 한 수학학원에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려인 학생들의 특징이 있나요?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끝까지 풀려고 해요. 다른 민족 학생들과 차이가 있나요? 확실히 있어요. 고려인 학생들은 95점을 받아도 100점을 못 받은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또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더 높은 목표를 설정했어요. 저녁에 한 고려인 가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대학생 자녀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요?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요. 뭘 하든 끝까지 해보라고 가르쳐요. 혹시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DNA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끼어들었어요.
저희 조상들이 1937년에 강제이주 당했을 때 90%가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살아남았죠. 그 생존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대학생 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이해해요. 이게 우리 가족의, 우리 민족의 방식이거든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야죠. 그게 고려인이니까.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성취 욕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외부 압박이 아닌 내재된 동기였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래야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둘째, 역사적 트라우마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조상들의 희생이 후손들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었죠. 셋째, 포기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실패는 받아들여도 포기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넷째,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미래 지향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정말 독특한 민족이야.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80년 전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살아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니. 마지막 날, 정안드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첫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피가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더 확실해졌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숙명 같은 거예요. 힘들지 않나요? 정안드레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저희예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고의 유산이거든요. 무슨 유산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DNA요. 개라고 하는 게 뭔가요? 김 알렉산드르 협회장과의 대화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였습니다. 고려인들만의 특별한 조직이라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개라고 쓰고 개라고 발음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상부상조 조직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여기서 더 발달했어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거든요. 김협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80년이 지났는데도 전통 조직이 살아있다니. 직접 보여드릴까요? 다음 날 저는 김협 회장과 함께 한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알마티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20여 명의 고려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김협 회장이 저를 소개하자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해줬어요. 나이대는 40에서 60대가 줄을 이뤘지만 30대 젊은이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이 개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개는 1955년에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만드신 거죠. 70년이나 된 조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한 분이 회계 보고를 했어요. 매월 각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 돈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김서방 아들 결혼식 축의금 50만 탱게, 박서방 병원비 지원 30만 탱게가 나갔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었어요. 혹시 돈을 갚아야 하나요? 조용히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부상조 정신이었군요. 모임이 끝난 후 몇 분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박미하일 씨가 대답했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개는 가족 같은 존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시나요? 자녀 교육, 사업 자금, 병원비, 결혼식, 장례식,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개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른 개 모임에도 참석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젊은 세대들의 개였어요. 3, 40대 고려인들이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필요하니까요. 창업할 때, 집 살 때, 아이 교육할 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정안드레이도 이 개의 회원이었어요. 개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두 번째 회사 창업할 때 개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받았어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없어요.
대신 나중에 다른 회원이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되는 거죠. 정말 독특한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은행보다 더 유연하고 인간적이었어요. 모임 중에 한 회원이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어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직원 월급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자 다른 회원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조건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경쟁보다는 협력,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네요. 제가 감상을 말하자 한 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의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누르탄 교수와의 만남에서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개 조직이 고려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생존의 핵심이었어요. 1937년 강제이주 이후 정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나요? 처음에는 식량 나누기부터 시작했어요. 누가 아프면 함께 돌보고 집을 지을 때는 모두가 나와서 도왔죠. 누르탄 교수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1950년대 고려인 마을에서 집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개의 힘이에요.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만드는 거죠. 지금도 이런 방식이 유지되고 있나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아요. 요즘은 교육, 사업, 의료 분야에서 더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저녁에 한 가정을 방문해서 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개 덕분에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나탈리아 여사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이들 교육비, 남편 사업 자금, 시어머니 병원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부담스럽지 않았나요? 부담스럽기보다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희도 다른 분들을 도와드렸으니까. 남편인 박미하일 총장도 끼어들었어요. 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받은 도움이 컸어요. 어떤 도움이었나요? 아이들이 대학 갈 때 학비, 생활비를 개에서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개의 현대적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젊은 고려인 사업가들이 만든 새로운 형태의 개를 방문했어요. 전통적인 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빅토르가 설명했습니다. 기본 정신은 같지만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에요. 법률 자문, 경영 컨설팅, 기술 지원까지 해요. 회원들의 직업도 다양했어요. IT, 의료, 법무, 금융, 건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전문화된 이유가 뭔가요?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요즘은 단순한 자금 지원보다는 전문 지식이 더 필요해요. 정말 놀라운 진화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모임 중에 한 회원의 사업 계획 발표가 있었어요. 새로운 의료기기 수입 사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다른 회원들이 즉시 피드백을 주기 시작했어요. 의료계 인맥은 내가 연결해 줄게. 수입 허가 절차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도와줄 수 있어. 초기 자금이 필요하면 개에서 지원 가능해. 마케팅 전략은 함께 고민해보자. 한 사람의 사업이 모든 회원의 사업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네트워크는 돈으로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감탄하자 한 회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개에 대한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고려인들의 개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어요. 첫째, 무조건적 상호부조였습니다. 조건이나 대가를 따지지 않고 서로 도왔어요. 둘째, 장기적 신뢰관계였습니다. 한 번 개 회원이 되면 평생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셋째, 전문성과 전통의 결합이었습니다. 옛날 방식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켰어요. 넷째, 개인 문제의 공동체화였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했어요. 이게 바로 고려인 성공의 비밀이구나. 창 밖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뛰어남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공이 가능했던 거죠. 마지막 날, 김엽 회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개가 없다면 고려인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하기 싫어요. 아마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개 전통이 계속될까요? 김엽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이건 우리의 생존 방식이거든요. 개가 있는 한 고려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브뤼셀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좀처럼 첫 문장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목격한 것들을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카자흐스탄에서 발견한 특별한 현상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저는 펜을 들고 손으로 직접 써보기로 했습니다. 브뤼셀 본부 귀하. 카자흐스탄 파견 중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되어 보고드립니다. 이곳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한국 정신의 대사였습니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뭔가 명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나탈리아 여사가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였어요. 알마티 시내 아파트 단지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특별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서 와요. 마지막 날인데 한국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김나탈리아 여사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 정말 한국집 같았어요. 이 음식들도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건가요? 물론이죠. 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저에게로, 그리고 제 딸에게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식사를 하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탐구가 어느새 제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되어 있었어요. 에바 씨는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김나탈리아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사님의 눈에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표정이 스쳤어요. 식사 후에 여사님이 뭔가를 가지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보자기를 풀어보니 아주 작은 태극기였습니다. 손바닥보다도 작은 크기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천도 제가 염색했고 태극 무늬도 손으로 그렸어요. 이런 소중한 걸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당신도 이제 우리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니까요. 김나탈리아 여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고려인이라는 존재조차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그들의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태극기는 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와 당신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이걸 보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작은 태극기를 받아들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굴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에바, 이번 방문이 어땠어?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어. 정말로.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어?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정확할까요? 그들은 살아있는 기적이야. 인간의 의지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같아. 좀 과장된 표현 아니야? 전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냈잖아. 0.6%가 18%의 경제를 이끌고 30%의 고위직을 차지한다는 건 수학적으로 기적이야. 아이굴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고려인들이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기념품이나 자료가 아니었어요. 한 민족의 정신, 그들의 삶의 철학을 가져가는 거였죠.
탑승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저는 휴대폰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김빅토르의 사무실, 병원의 의료진들, 건설 현장의 작업자들, 대학교 학생들, 계모임 사람들, 모든 사진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빛이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끝까지 해보겠다는 결심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 밖으로 알마티를 내려다봤습니다. 천산산맥을 배경으로 한 도시가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기내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소수민족의 개념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단련된 의지력, 교육에 대한 절대적 신념, 공동체 중심의 상부상조 정신, 그리고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적 지표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인간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사례는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과 통합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통합은 동화가 아니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김나탈리아 여사가 주신 작은 태극기를 꺼내봤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 태극 무늬가 반짝였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작은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것은 단순한 국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땅에 뿌리내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상징이었습니다. 빈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카자흐스탄에 대해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러시아 근처 어딘가 아닌가요? 거기에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운전기사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계 사람들인데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기적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고려인이라는 존재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그들은 인류가 만나야 할 가장 특별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글을 쓰며 저는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김빅토르의 따뜻한 미소, 정알렉산드르의 진지한 눈빛, 김세르게이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박미하일 총장의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김나탈리아 여사의 모성적 따뜻함,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조국은 땅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물리적 거리는 정신적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전파한 진정한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조국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포스팅을 올리고 나서 저는 작은 태극기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제 이 깃발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깃발을 보며 고려인들의 정신을 떠올릴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출장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고려인들이 보여준 것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 뿌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지혜,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와 나누는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진짜 VIP들이었어요.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지는 않지만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